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교재 좀 잠깐 펴놓으시고, 교재 18페이지 일단 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3, 4월 수업을 시작할 텐데, 이제 강의 계획표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냥 책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텐데, 딱 한 군데만. 오늘 이제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수요 공급이라는 부분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시험에 직간접적으로 거의 7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일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중간에 또 감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오늘 잠깐 빼놨다가 다음 주에 통으로 이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할 거니까 뭐 크게 강의 계획표 자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1월 달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책에다 필요한 부분은 다 이렇게 밑줄도 긋고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이제 3월 달에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혹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1, 2월 달 강의를 한번 살짝 빨리 한번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 주면 더 좋겠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냥 3월 달이 처음이라고 딱 시작하고 생각하고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18페이지 부동산학의 이해 이제 나오는데, 앞부분은 별로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학이 뭐냐 뭐 이런 건데, 앞부분에서 거의 오답 자체가 없어요. 사실 뭐 부동산학이 뭐냐, 뭐 책에는 뭐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고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보면요, 우리 학교를 보면 부동산학이 도대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 그게 부동산학이에요. 왜냐면 뒤에 넘겨보다 보면요, 아니 책을 넘기란 말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서 결국 돈이 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 돈이 안 되면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게 있고, 부동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업자가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되면 개발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부동산 관리는 소유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잘 이용을 해서 잘 관리를 해서 결국 경제적 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결국은 우리 부동산학이 결국 돈 되는 방향대로 뭔가를 찾아나가겠다,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이제 20페이지 봅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앞쪽은.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응용과학이다 동그라미 쳐보면 양가로 3번 밑줄 응용과학. 그래서 바로 밑에 보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과 대비되는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기출문제 지문 2개만 딱 보면 더 이상 준비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란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못 박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순수과학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우리는 부동산 어떤 생활에 응용하려고 하는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죠? 그렇죠? 네, 그 정도만. 그리고 양가로 4번,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사실은 이 부동산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게 부동산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학, 법학 뭐 이런 거 다 부동산이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경제학도 법학도 사회학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학문과 관련이 있다 해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정도만. 네. 자, 얼른 넘겨버리고 이제 본 게임부터 갈게요. 30페이지. 30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 나와요. 복합 개념. 자, 칠판에 볼까요? 자, 이제 복합 개념에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복합이란 것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의 것을 복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법적으로 다른 물건인데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결합된 상태를 뭐라 불러주냐면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자, 무슨 부동산이야?
대답 안 하면 나도 오늘 수업 안 할 거야, 이제. 자,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시험에 나오는데, 용어만 나오는데요. 별로 의미 없이 나와요. 그냥,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뭐, 그렇게만 나오니까 됐고. 자, 근데 이제, 요 볼게요. 요 무슨 개념이라 써놨습니까? 복합 개념이라 써놨죠? 그럼 볼래요? 토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한다. 그런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다. 또는 기술적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물리적 개념 또는 기술적 개념. 자, 그럼 잠깐만. 그럼 어디? 이 토지라는 위치 공간에 건축 기술 등을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무조건 건축하는 거냐? 아니, 돈이 될지 안 될지 또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되냐면 경제적 개념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또 하나. 100원짜리 사탕을 내가 샀어요. 그러면 100원짜리 사탕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탕은 1시간 동안 빨아먹어도 씹어먹어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는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돼 있는 이 토지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또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개인 자기만을 위해서 토지를 이용해 버린다면 결국 남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 된대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상대적 소유권만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토지지만 내 멋대로 이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이제 공법 같은 과목이 국가가 개인한테 자꾸 규제하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공법이 뭐 때문에 생긴지 아세요? 우리 토지의 특성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좀 이따 이거 배울 텐데. 부증성 항상 시험에 나와요. 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공법이라는 과목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규제합니까? 대충 쓰고 버리고 부족하면 또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행정적, 법률적 개념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역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 또.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런 개념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뭡니까? 30페이지 그 복합 개념이라고 그림 있죠? 뭐 그 그림 별표 쳐도 괜찮아요. 별표. 자, 그러면 어디 거기 보니까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맨 위에 보이십니까? 1번. 그러면 물리적 개념으로 보니까 부동산은 뭐라고 나왔냐면 30페이지 자연, 위치, 환경, 공간 등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연, 위치다, 공간이다,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그렇게.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뭐 소유권, 기타 권리 뭐 그런 것 등을 말한다 이건데 몇 년에 한 번씩 1번 문제 아니면 또 2번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중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에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 2번 생산 요소, 3번 상품, 4번 공간. 몇 번? 서비스 문제가 나와요. 서비스 문제가 가끔 나와. 그래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연, 위치, 환경, 공간이다. 끝.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지, 상품이다. 그렇게 마무리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률적 개념으로 보니 부동산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법률적 개념으로 본다면 협의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광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자, 협의란 것은 좁은 의미고 광이란 것은 넓은 의미겠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일단 가만 놔두고 그러면 광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야 돼요. 광이 일단 넓은 거니까 협의의 개념이 이 안에 포함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해요. 토지 건물을.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봅시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인데 자동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호권 등등등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란 물건 한번 잠깐 본다면 자, 공시 방법이란 게 있죠. 공시. 자, 공시란 것은 대외에 이거 내 거야 라고 알리는 걸 공시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내 거다라고 알리는 걸 공시라고 하는데 동산, 부동산 있죠. 동산의 공시 방법은 그냥 점유한다고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안경이든 손목시계든 뭐 모자든 이런 건 동산이잖아요. 동산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단지 점유하고 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거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임차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 정말 그 사람 건지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공시 방법이 단지 갑돌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거 맞거든요. 갑돌이가. 그러면 갑돌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동차라는 물건의 소유권이 갑돌이 거라고 못 박을 수 있나요? 운전기사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에서 발급한 차량 등록 증이라는 공적 장부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으면 갑돌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물건 등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은 아닌데 공시 방법이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등과 유사한 등기 등록 형태죠. 그래서 공시 방법 유사화돼서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 준다 해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책을 잠깐만 이제 어디를 넘겨보냐면요. 어디를 넘겨보냐면 35페이지로 와보세요. 35페이지 와보세요. 자, 반가로 1번은 협의의 부동산 보이시죠? 맨 위에 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협의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와 있고 반가로 2번에 보니까 광의 부동산 보이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자, 준부동산은 별도로 체크해 놓고 준부동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고 있어요 지금? 광의 부동산에 속하고 있죠? 이런 오답 조심하세요. 이거 봐봐요. 준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 준부동산 있잖아요. 법률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법률에 따른 구분이다. 예. 자동차라는 물건을 사면 차량 등록하고 나서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 사고 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대로 임시 넘버 붙이고 다니다가 시간 나면 그때 차량 등록하면 되나요? 안 돼요. 법에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인간의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따라 구분한다? 법률에 따라 구분한다. 그 정도. 그러면 우리 기출지문 한번 4개 다 한번 읽어볼게요. 저 밑에 거. 1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 부동산이라 하며 그러니까 중부동산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개념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인가?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네. 두 번째, 법률상 공장재단, 의호권, 항공기 등의 의제,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어때요? 맞고요.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어때요? 포함된다. 맞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넘기세요. 이제 하나 살짝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그 알아두기를 보니까 그 법률에 의한 준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서 이제 3번 선박 20톤 이상을 한번 밑줄 그어놓으면 좋아요. 3번 선박 20톤 이상. 자,
이제 제가 볼게요. 아까 우리가 기출지문을 봤듯이 그냥 중부동사는 협의에 속하냐 광의에 속하냐 법률에 따라서 구분한다. 뭐 요 정도만 시험에 나왔는데 아직 안 나왔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자 보니까 중부동사는 이거 보면요. 무슨 법에 의한 뭐 무슨 법에 의한 뭐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의 편의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법률에 의한 중부동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3번 20톤 미만의 선박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2톤 얼마래요?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20톤 미만이 아니고 20톤 뭐다? 이상.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그 정도만. 네. 다음. 이제 7번 볼게요. 이제 협의의 부동사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는 다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서 정착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갈 텐데 정착물. 자,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착물은 일시적 부착이 아니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된 게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착물은 원래는 움직이는 동산이에요. 우리 스피커도 그렇고 여기 천장에 있는 카메라도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나 건물 등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진 것은 정착물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토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정착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착물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 맞춰보세요. 자, 어디 이렇게 할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 건물은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항상 이 생각.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되죠? 건물 한 번 건축한 다음에 뭐 일주일 후에 쓸어버리고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바운 영구적으로 붙여놓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돼요.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삼겹살 파티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우니까 제가 천막을 이렇게 설치해놨어. 아주 튼튼하게 그냥 설치해놨어요. 얘는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설치 의도가 이번 주 주말 행사만을 위해 설치를 했잖아요. 그거 끝나면 어떻게 돼?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어디? 이렇게 담장은 돌담은 정착물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항상 이 생각하세요. 헷갈리면. 네. 다음에 여기 뭐가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책에다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임차인이 이 토지를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구를 보관할 창고가 좀 부족했나 봐. 좀 없었나 봐.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돈 150만 원 들여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논에다 갖다 놓고 쓰고 있대.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외관상으로는 딱 봐도 뭐처럼 생겼어요. 외관상 정착물처럼 생겼지. 그쵸? 근데 설치자가 누구죠? 그쵸?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했기 때문에 임차자 정착물이래요. 답 찍어봐요.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얘는 외관상으로는 정착물처럼 보이지만 설치자가 임차자예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 공간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요게 아니고 요거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기억에 그 정착물 보이잖아요. 문장 끝에 보니까 정착물이란 원래 토지로부터 분리된 물건이었으나 토지와 건물의 항구적, 이게 제일 중요한 소리예요. 항구적. 그러니까 정착물에다가 써. 일시적 X, 영구적, 항구적 O.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 아니다. 항구적, 영구적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볼게요. 자, 또 볼게요. 근데 정착물은 이제 인간이 망치로, 콘크리트로, 철근으로 만드는 것만 정착물이 아니고 인간이 심어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수목. 이 수목도 오랜 기간 동안 땅에 뿌리를 붓고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또 정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수목도 뭐라 한다?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자, 일단 개념 잡아볼 거예요. 다음 이제 통상은 이제 시험은 정착물의 개념 정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37페이지 보면요. 동그라미 니은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A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요것 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토지 위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토지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한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한테 넘어가겠죠. 근데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매수인한테 이렇게 넘어간대. 그러면 이 물건은 그냥 토지의 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볼래요?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대.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우리는 법적으로 토지하고 건물은 서로 다른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가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안 넘어가. 그러면 건물은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별개죠. 그런 걸 갖다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자, 다음. 근데 이제 요거 볼게요. 수목이 있는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 하나는 그냥 수목이고 하나는 인목이란 나무예요.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민법 시간에 나무도 등기한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수목의 집단을 등기해서 뭐 인목이다 이런 소리 배울 겁니다.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면 어디 찍어봐. 요 한 필지 토지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만 체결했다 그랬을 때 수목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죠. 그럼 수목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인목은 건물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등기된 인목 같은 경우는 토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매수인한테 넘어가지만 나무에 대한 소유권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목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들을게요. 이제 정착물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뭐 크게 시험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만 뭔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본체에서 제거했을 때 본체에 물리적인 파손을 주면 정착물, 본체에 물리적인 파손을 주지 않으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렇게 통상 이야기한대요. 자, 근데 그게 원칙인데 원칙은 시험에 안 중요하고 그나마 예의를 한번 볼 텐데요. 화장실 세면대에 수도꼭지가 부착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수도꼭지는 원래 동산이었죠. 근데 세면대에 붙여놓고 쓰고 있다. 근데 이 세면대에서 수도꼭지를 분리할 때 망치로 깨는 게 아니고 돌려서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더라도 세면대라는 그 공간에 물리적인 파손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이 수도꼭지가 없어지는 순간 세면대의 재기능 발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거할 때 본체에 물리적인 파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능 발휘에 지장을 줄 경우에, 효용 발휘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냥 정착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8번에 38페이지 동그라미 B 정도만 체크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좋겠어요. B 정도만. 다음 저기 동그라미 3번에 임차자 정착물 보이세요? 네. 밑줄 그어놓고 얘 부동산 정착물 해당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아까 설명했죠? 동그라미 3번에 중간에 임차자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 아님이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부동산 정착물 아니다. 이렇게. 다음 기출문제 하나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맨 위에 부동산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게 일반적인 소리예요. 맞죠? 두 번째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간주합니다. 이런 틀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앞뒤 다 틀렸고 2번 일단 틀렸고요. 3번 정착물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서 뭐 주물, 종물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다음 4번.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라고 인정되는 물건이고 5번.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문장 끊고. 요거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다 이 말이죠. 예. 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그냥 토지 위에 있는 그냥 나무. 이런 것은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군요. 자, 됐고 이제 하단부에 양가로 3번 토지 소유권. 자, 토지를 사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은 이제 크게 뭐 내용에 따른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들을 거예요. 토지 소유권을 내용적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땅을 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주어지는데 이 소유권 안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등등등 하면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단순한 하나의 권리가 아니고 여러 경제적 이익이 있는 권리의 묶음이다. 권리의 집합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참고로.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구분하는데요. 자, 볼게요. 땅 바닥을 지표라고 그래. 지표. 땅 위에 있는 공간을 공중. 땅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제 지하 또는 뭐 지중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칠판 여기 다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앞으로 계속 이 개념 용어가 나와서 자, 복합 개념은 뭐다? 시작.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물리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 지표 공간, 지하 공간. 경제적 개념으로 본다면 공중 공간에 같이, 지표 공간에 같이, 지하 공간에 같이. 근데 토지 소유권이라고 그랬죠. 소유권은 법률적 개념인가요? 권리니까. 그러니까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우리 읽어봅시다. 땅바닥을 뭐?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자, 어디? 갑돌이가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어요. 이렇게 샀어. 그러면 이 땅 바닥에서 갑돌이는 이렇게 뭐 콩도 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럼 어디? 이 땅바닥의 소유권은 갑돌이한테 주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근데 이제 책 좀 잠깐 보는데요. 양가로 3번에 토지 소유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직접 쓰세요. 절대적 소유권 X,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 토지 소유권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절대적 소유권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는 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적 소유권 X,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 다음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니 민법 제212조에서 보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까? 자, 볼게요. 그래서 갑돌이가 보니까 민법 제212조를 보니까요. 토지 소유권은 땅 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토지 상하에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거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땅 바닥만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도 지하에도 소유권이 미칠 수 있대요. 근데 갑돌이 농사 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돌이 머리 위로 저 평택 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떠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화가 난 거야. 저 자식이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 땅을 침범인하고 돌멩이 던져서 비행기 격추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책에 보니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써. 무한히 연장 X. 무한히 연장 X. 그래서 보니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사적 공중권, 사적 지하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에 미치는데 무한 연장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만 그걸 갖다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 연장된다. 그 표현이 틀렸다. 그것만 잡아내면 됩니다. 거기서는. 네, 이렇게. 자, 이제 책 또 한 장 넘겨놓고요. 넘겨놓고 이제
공간적 범위에 따른 소유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의의는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의의에서 동그라미 니은 있어, 니은. 니은 일단 체크 먼저 해봐요. 체크해놓고 한번 놔두시고. 다음, 동그라미 위에 지표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역, 니은, 이제 용어 정리 하나만 할게요. 기역 무슨 주의 나왔어요? 유역주의. 니은은? 자, 일단 볼게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용수권이라 하는데요. 유역주의란 게 하나 있고 선용주의란 게 있어요. 유역주의와 선용주의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는 물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너가 1등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네가 쓰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동등한 용수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누구나 물을 골고루 쓸 수 있는 주의를 갖다가 유역주의라고 그래. 끝에 동등한 사용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다음 선용주의는 물이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나 물을 동등하게 써버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특정 주체에게 먼저 우선적인 사용적인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막인데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물이 한정적이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물을 쓰겠대. 뭐 하려고 했더니 농사 짓겠대. 맞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돼. 근데 너 농사 얼만큼 지려고 했더니 150평이요. 그런데 그럼 결국은 지 혼자 농사 지어서 자기 혼자 먹고 살겠다 이거죠. 그럼 넌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농사 짓겠대. 너 얼만큼 농사 지으려고 했더니 150만 평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경작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서 다른 사람이 생산할 걸 대신 생산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준대. 물이 풍부하면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선용주의는 딱 하나만. 어떻게? 독점적 우선 사용. 독점적으로 우선 사용.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땅바닥 아래 지하권인데요. 지하권 여기서 봅니다. 땅바닥 아래 두 가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가지고. 땅바닥 아래 지하 공간에서 첫 번째,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땅바닥 밑에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한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 가스관, 뭐 전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설치한다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물건을 설치해버리면 토지 소유자, 아까 보니까 토지 소유권은 토지 땅바닥 밑에도 소유권이 미친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걸 설치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는 거죠. 손실보상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그거 하나. 두 번째, 땅바닥 아래 어떤 물건이 있대요. 지하수와 같은 물도 있고요. 광우권을 객체해야 되는 지하자원, 광물 이런 것도 있대요. 국가는 치사하다 해보세요. 시작. 국가는 치사하다. 어디? 땅바닥 밑에 지하수와 같은 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한다, 안 한다? 합니다. 돈 안 되니까 쓰라고 준대요. 근데 광우권의 객체가 되는 석탄, 석유, 광물 이런 거는 경제적 가치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야야야야. 원래 말이야. 원래 이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야. 국가의 토지인 거야, 원래는. 근데 국가가 다 일일이 다 이용할 수 없으니까 개인한테 잠시 신탁했을 뿐이야. 그래서 땅바닥 밑에 경제적 가치가 이 큰 이 광물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 전체가 누려야 될 공동의 재산이야.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서는 안 돼. 요게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그래서 체크 좀 할게요. 동그라미 기역 있죠? 기역. 오른쪽 페이지 41. 우리나라에서는 자 밑줄 광물에 대한 권리는 광업권의 대상이 되므로 토지 소유권의 당연한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 한마디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고요. 동그라미 니은도 한번 봐야 돼요. 니은. 지하권과 관련하여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서 한계 심도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자 밑줄 지하 공간 이용 시 깊이에 따른 이용 제휴를 적용해서 보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하 공간에서 뭔가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니까 손실보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뭐 그 정도만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놔둬버리고요. 용어 정리 하나 좀 잠깐 할 텐데요. 이제 그 43페이지 보니까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니 혹시 공중임대차란 용어 있습니까? 그 이제 그 용어만 잠깐 설명할 텐데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칠판 볼게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토지를 살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필지가 27번지 토지예요. 네. 평택시 평택동 27번지 토지입니다. 이게 350제곱미터 토지거든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재지, 중개 대상물이 되는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27번지 350제곱미터 이렇게만 쓰는 것이지 여기다가 더하기 그 토지로부터 공중으로 40 몇 미터까지 지하로 몇 미터까지 이런 거 없죠. 그냥 이렇게 쓰면 알아서 토지 바닥과 땅 바닥과 함께 공중 지하 공간도 소유권 넘긴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토지를 임대차인데 그럼 토지 임대차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요건 임대차한다고 그랬지만 땅 바닥만 빌려 쓰는 게 아니고 공중도 지하도 빌리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자, 근데 임대차를 하긴 하는데 지하 공간도 별로 필요 없고요. 지표 공간도 필요 없고 공중 공간만 필요하대. 자,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 멀리서도 LG전자 이거 보이죠? 간판 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멀리 있어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대형 간판을 땅바닥에 딱 붙여놔봐.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지.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최소한 30m 공중으로 높이 올려서 설치를 해야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간판 같은 경우는 임대차 주된 대상이 지하, 땅바닥 이런 게 아니고 땅바닥에서 공중 공간으로 어느 정도 높이 위에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이 공중 공간에 대한 부분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그냥 공중 임대차라고 그래요. 자, 무슨 임대차? 공중 임대차 됐습니다.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자, 쭉 넘겨버리고 이제 45페이지 보니까요. 자, 거기 보니 제2절 부동산의 분류가 나와요. 보이죠? 부동산의 분류. 근데 이제 어디 칠판을 볼게요. 이제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 중에 부동산은 크게 토지라는 부동산하고 주택이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게 요겁니다. 주택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일단 좀 덜 중요한 거 먼저 끝내버릴게요. 예. 자, 어디를 일단 넘겨보시냐면 54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54페이지. 자, 주택의 분류가 있는데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이라는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라는 주택이 있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 두 가지 주택이 있대요. 자, 여기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어디? 건물이 크면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 건물이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우리 한번 해볼게. 거기 혹시 단독주택에 보니까 혹시 다가구 주택 있습니까?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게 몇 개층 이하래요? 3개층 이하. 연면적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거주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그려볼게요. 다가구 그려볼게요. 다가구는 어디에 속해 지금? 단독에 속하죠? 그러면 어디 한번 그려봅시다. 3층짜리 건물인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다가구 맞습니까? 다가구 맞아요 지금. 어디 공동주택 중에 혹시 다세대 있습니까? 다세대? 다세대 볼게요. 다세대는 4층 이하죠? 그렇죠? 4층 이하. 어디 4층 이하.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자, 볼게요, 그러면. 다세대 그려볼게요, 다세대. 4층 이하니까 2층짜리 건물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지. 4층짜리 건물이니까 2층짜리도 상관없어, 2층. 660제곱미터 이하니까 600제곱미터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단독주택인 다가구가 공동주택인 다중보다, 다세대보다 더 크잖아, 건물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크냐 작냐를 하는 게 아니고 다가구는 커. 근데 공동주택이 아닐 것. 단독주택이다 이 말인데 자 소유권자가 한 명이에요. 소유권자가 한 명. 한 명. 근데 얘는 더 작을 수 있거든요. 대신에 각 층별로 1호, 2호별로 소유권자가 달라요. 그래서 자 한 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개의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공동주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에다 이제 체크 좀 잠깐 좀 할게요. 하는데 55페이지를 잠깐 먼저 볼게요. 그 기출문제 보니까 첫 번째 게 25회 때 나온 겁니다. 26이 아니고 25회인데 첫 번째가.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주택은 몇 층 몇 제곱미터, 어떤 주택은 몇 층 몇 제곱미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 스타일이 1번은 어떤 주택의 조건들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끔 나옵니다. 근데 2번은 보니까요. 다음 중에 공동주택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어떤 게 문제가 간단한 것 같아요. 밑에 거죠?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은 나온다면 밑에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솔직히 근데 이게 텀이 좀 시험에 나온 텀이 좀 몇 년 돼서 올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으나 올해보다는 내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올해 합격 못 하실 분들 좀 알아두시고 올해 나는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좀 설렁설렁 대충 감만 잡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도 우리는 보고는 가야 됩니다. 보고는 아무튼 자 일단 왼쪽 페이지 갑니다. 단독주택은 이제 반가로 일본의 단독주택 있죠. 그건 이제 그 광의 개념의 단독주택,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리고 바로 밑에 단독주택은 우리가 흔히 조그만 그냥 주택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다중주택 보니까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이제 독립된 어떤 주거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연면적 얼마 이하? 330 이하 동그라미. 몇 층이야? 3층이야. 3층이야. 그걸 다중이라고 하고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이야? 3개층 이하 동그라미. 몇 제곱미터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아니할 것. 다음. 공간은 됐고요. 이런 것들 단독이라고 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 층 이상.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 동그라미 660 초과, 4층이야. 4층이야. 그건 이제 연립이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4층이야. 기숙사는 뭐 특별히 오담될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참고로 보면 되겠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체크해 준 것 정도만 대충 이렇게 쭉 그냥 좀 보시고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볼래요? 단독주택도 4개가 있고 공동주택도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5개 지문 중에 답을 하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 중에서 단독이 아닌 것을 물어보든지 다음 중에서 공동이 아닌 것을 물어보든지 할 텐데 자세하게 보니까 만약에 문제가 다음 중에서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단독주택이라는 지문이 나오긴 좀 부적절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단독이나 공동은 당연히 단독이고 여기서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중 다가구 할 때 이 다자가 많은 다자거든요. 많은 다. 그래 한 세대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대. 근데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단독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만 암기하세요. 그냥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은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에 속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중하고 다가구는 어디에 속한다? 단독주택에 속한다. 그 정도만 봅시다. 네. 자, 이제 책 다시 46페이지 펴놓으시고 46페이지 펴놓으세요. 어디 1교시 때 배웠던 것 좀 봅시다. 첫 번째, 부동산학 뭐 특별하게 볼 필요 없어. 자, 특징 중에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자연과학이다 하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왜 비가 오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학은 부동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순수과학, 자연과학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부동산학은 뭐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두 번째. 부동산에 아까 복합 개념 들어봤어요? 자, 복합 개념은 무슨 개념? 물리적 개념 또 경제적 개념 또 법률적 개념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위치, 환경, 공간, 끝!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등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우리 협의의 부동산하고 광의 부동산 해봤잖아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광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가 포함돼야 돼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 있었죠? 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 등과 유사하게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해서 봐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준부동산은 어디에 속하고 광에 속하고 법률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우리 다음 중 법률에 의한 준부동산이 아닌 것은 해서 아까 어디다 밑줄 그는 거 있어요? 3번. 선박인데 20톤 이상의 선박이다. 그거 좀 하나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아까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어요. 정착물. 정착물은 가장 중요한 게 부착 상태예요. 일시적인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돼야 안 돼.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임차자 정착물은 설치자가 누구다? 임차자다. 그러니까 항구적, 영구적 부착이 아니고 일시적 부착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하세요. 예, 안 된다. 그러면서 통상은 이제 뭐 크게 그러니까 기출을 집으면 그 정도에서 나오는데 뭐 그나마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토지 위에 건물 독립성 인정돼야 안 돼? 되죠. 토지 위에 수목은 안 되죠. 등기된 나무는 뭐라고 그랬죠? 임목은요. 독립성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아까 해봤어요. 네. 다음 토지 소유권. 자,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 인정해야 안 해? 상대적 권리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땅바닥, 공중, 지하, 토지 상하에 미치긴 미치죠.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히 연장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일정한 공간까지만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공중이나 지하로 무한히 연장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땅바닥, 지하 공간에서 시험에 두 개. 하나는 아무리 공익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토지 지하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해버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한다. 다음, 땅바닥 밑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돈 안 되는 물은 소유자 권리로 인정해주고 돈 되는 광업권의 객체, 이것은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아까 LG 광고탑 하나. 토지를 임대차를 하긴 하는데 임대차 주된 공간 대상이 어디죠? 공중이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공중임대차. 그 용어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택.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무슨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은 뭐? 공동주택.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잠깐 휴식했다 하죠. 네.